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부터 한번 마무리 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 마무리. 보기의 설명과 관련 있는 낱말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해 봅시다. 자, 1번. 대한민국의 주권은 땡땡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땡땡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었죠. 기억납니까? 헌법 제1조 2항.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였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모두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했지? 국민 주권이라고 했지. 모든 일은 국민으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여기 국민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예시로 동그라미 쳐져 있네요. 됐죠? 두 번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막으려고 권력을 나누는 일을 말한다. 자, 이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권력 분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권력은 세 가지로 나누어 놓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력 분립 또는 삼권 분립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맞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여기 낱말이 없으니까 걸어치고 우리 국가에서는 세 가지의 권력을 삼권 분립하는 원칙이다.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3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 대표자를 뽑는 방법을 말한다. 이거 뭐겠어요? 선거를 의미하겠죠. 선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선거. 그쵸? 4번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만 필요한 뭘 결정할까요? 예산을 결정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 예산을 결정하는 걸 통해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예산. 됐죠? 네. 국민은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이다.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건 뭐야? 바로 정부지. 정부 여기 있네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에 가서 재판을 받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 이렇게 주제 마무리 활동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겨서 단원 마무리 보시면서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자, 우리나라 4.19 혁명, 그 다음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과정은 우리 시민들이 뭘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4.19 혁명은 몇 년이었어요? 1960년. 5.18 민주화 운동 몇 년? 1980년 5월 18일. 그 다음 6월 민주항쟁은 바로 1987년. 자,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외워두기를 추천드려요. 알겠죠? 4.19 혁명은 1960년, 5.18 민주화운동 1980년, 1987년 6월 민주항쟁. 오늘날 시민들은 바로 투표 또는 언론, 그치? TV나 뭐 신문이나 방송, 유튜브 다양한 걸 통해 의견을 제시하지. 인터넷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을 만들어서 하는 활동이나 또는 각자 원하는 시민단체 활동 등을 만든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한다? 정치라고 한다. 그치? 갈등이나 대립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바로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이거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죠.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뭘 바탕으로 해야 된다? 대화와 토론. 그치? 그 다음 이걸 반영으로 관용.
관용의 정신 뭐라고 했지?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라고 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계속 싸우기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양보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안 됐을 때 뭘 하는 거예요? 바로 다수결의 원칙을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국민주권이란 아까 우리 헌법에서 본 것처럼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민주정치에서의 국민주권은 바로 우리나라의 가치를 있는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법을 만드는 국회, 즉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 그 다음 법에 따라서 국가의 살림을 맡아 하는 것은 정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은 법원으로 나누는데 이를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 법에 따라서 살림을 하는 곳은 정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은 법원. 이렇게 권력을 나누는 걸 삼권 분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우리나라 정치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로 뭘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은 사회를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2번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까 배웠지? 주인으로서의 권리, 평등하고 자유롭게 행사하는 거 바로 민주주의라고 했죠.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맡아 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바로 국무총리, 여러 개 부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 국가기관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우리가 정부라고 부릅니다. 4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무슨 권리? 세 개의 권력, 3권을 나누어서 한다라고 해서 3권 분립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나라 정치발전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그물로 정리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뭐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떠오르는 것끼리 묶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네요. 그쵸? 국가 권력을 이렇게 국회, 정부, 법원에 따라 나누고 있고 각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죠. 그 다음에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 결국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바로 왜 이렇게 권력을 나누었느냐? 결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뭐 정리해 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네, 좋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서 글을 써봅시다. 라고 돼 있네요. 그쵸? 여러분이 뭐 써보면 좋겠네요. 예시를 들어주자면 모든 국민이 여기 자유 들어가네요. 자유롭고 다음 또 여기 평등 이렇게 평등한 민주주의는 그래서 여기 또 민주주의 넣었네요. 선생님이 3개 이상 활용 뭐였지? 바로 시민의 정치 참여 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바로 뭐라고 한다?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예시문을 적으면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이제 정리 콕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못 쓰셨으면 멈춰놓고 쓰시면 되겠죠? 시점을 풀이 놀이를 하며 배운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 열쇠 첫 번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1번 뭘까요? 우리 바로 이게 뭐야? 국무회의.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정부에서 하는 중요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회의, 국무회의가 되겠죠? 세로 열째 첫 번째,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바로 국회죠? 국회. 맞아요. 세로 열쇠 1번은 국회. 가로 열쇠 2번 해볼까요? 국가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정치의 원리다. 그치,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국민주권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국민주권 이렇게 되겠네요. 세로 열쇠 3번,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있지. 그치? 이게 뭐야? 민주주의. 맞아요. 민주주의. 이렇게. 4번 되겠네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다. 이게 뭐였더라? 4번이 바로 우리 삼권 분립. 일부러 2번씩 써보고 있는 거예요. 복습하는 의미로. 그치?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 됐죠? 다음 5번,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다. 지역의 주민이 하는 거니까 바로 이거 뭐라고 그랬어? 지방이 자기 일은 스스로 한다 해서 지방자치제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지방자치제. 됐죠? 그 다음 6번에 새로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했어? 우리 바로 정치라고 했죠. 정치. 그 다음 세로 열쇠 7번 먼저 해야겠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났는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곳이 어디였더라?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 헌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헌법재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은 바로 뭐예요? 법원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라는 거죠. 자,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사회구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6월 항쟁, 이런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참여, 그치, 독재에 맞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두 번째, 시민의 정치 참여가 우리 사회 발전에 왜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바로 비판적인 태도 또는 관용의 태도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치? 대화와 토론을 하고 양보와 타협을 해서 먼저 해결하는 태도가 먼저다.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에서 주의할 점 두 가지 선생님이 말해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꼭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주의해야 되겠죠. 국가의 일을 맡은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국가의 일을 맡은 기관 첫 번째 국회죠. 바로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법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강제로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정부기관이 여러분에게 각종 일들을 하고 있죠. 코로나 방역을 정부가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라는 것도 모두 이 정부기관이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법원이 되겠죠. 네, 법원. 죄를 짓거나 또는 개인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는 곳이죠. 됐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사고력 쑥쑥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투표율 변화를 살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사고력이니까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한번 우리나라 투표율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선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파란색 막대를 보니까 92년에 81%, 96년에 80%. 근데 2002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70%로요. 그쵸?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2007년이네요. 63%까지 떨어졌네요. 거의 절반의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네요. 2012년에 다시 75%로 올라갔죠. 그 다음 2017년에 또 70%로 다시 77%로 올라갔네요. 반면에 국회의원 선거는 조금 참여율이 조금 대통령 선거보다는 낮네요. 그쵸? 70%였다가 63%, 5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다가 18대에서는 무려 46%. 절반의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아 버렸네요. 그 다음 19대에서는 54%, 물론 조금씩이지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것이죠. 그쵸? 네.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 약간 대부분의 투표에서 투표율이 80%를 넘지 못하고 있죠. 딱 한 번 넘었네요. 그쵸? 92년에 넘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넘고 그 이후로 이제 8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네. 두 번째는 그래도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그치? 다행히 요즘엔 좀 높아지고 있어요.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누구 선거요 투표율에서 높아요? 대통령 선거에 참여율이 더 높죠? 국회의원 선거보다 높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네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낮은 투표율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거죠. 그쵸? 지금 투표 안 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놀러를 가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결국 투표율이 낮아지는 투표율은 무슨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이 늘어나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다시 독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아니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고용을 한다든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더 높이는 방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투표를 하면 이 투표로 복권을 한 장씩 주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투표한 사람들은 대상으로 10억짜리 복권을 하나 만들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당첨자를 뽑아서 진짜 상금을 주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참여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면 뭐 투표를 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투표를 높이려면 당연히 투표를 독려하는 투표 참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선거 참여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겠죠. 뭔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한다.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이 다음번에 나오는 이제 뭐 어떤 나라들은 뒤에 나오는 오스트레일리아는 투표 안 하면 벌금에 구속까지다. 뭐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다음 사고력 쑥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바로 뭐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신문 기사에 나온 법안의 필요성을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오스트레일리아 투표 안 하면 벌금에 구속까지. 오,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감옥이 갈 수도 있다는 게 바로 구속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1925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국민의 자유투표 의지를 훼손한다는 비난,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지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투표에서 투표율을 올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투표권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하며 해외 출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이런 의무투표제에 힘입어 오스트레일리아 투표율은 95% 안팎을 유지한다. 주제: 우리나라도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찬성, 반대,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친구하고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랑 토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멈춰놓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을 한다면 장점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점도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거에 장점, 단점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셨나요? 자, 우리나라도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된다. 찬성. 장점은 당연히 1번. 뭐야? 투표율을 결국 높이는 결국 효율적인 방안이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모든 국민이 결국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치, 네.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의무투표제 1번, 그치?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결국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도 국민의 자유로운 그런 권리를 뭔가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그치? 이런 반대 의견을 내어볼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벌금을 냈게나 이렇게 구속을 하거나 하는 것은 뭔가 지나치게 결국 처벌 위주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결국 이것은 뭔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선택권을 빼앗아가는 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좋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찬성 의견의 단점 당연히 존재하겠죠. 단점은 뭐겠어요? 결국 강제성을 띈다. 이런 게 바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반대하는 의견은 결국 그러면 뭐가 또 단점이야? 뭔가 실질적으로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거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읍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거니까요. 뭐 여러분의 의견이 뭘지는 여러분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마지막 사고력 쑥쑥.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투표율을 높이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이 이 밑에다가 홍보물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회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까지 아주 크게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